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근처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12명을 포함해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 15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격을 감행한 자들을 뒤쫓아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위협에서 벗어나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아프간인 37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도 오늘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서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오면 오늘 중으로 진천의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늘 법무부가 발표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약 2,500원을, 지역 가입자는 1,900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는 덜 올랐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내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 수는 1,800명대가 예상됩니다. 청장년층의 감염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시작된 40대 이하 백신 접종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은 접종률 등에 따라 결정돼서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의 아버지를 JT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세종시 땅을 샀다고 했는데 투자 목적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공직자 신분이지만 개인 사건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위협과 미군 철수로 불안과 공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려했던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던 카불 공항 근처에서 밤사이 2차례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12명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주민 등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군 15명 등 부상자도 150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공격은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지 상황이 다시 한번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피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던 미국을 포함한 각 나라들은 이를 규탄하고 긴급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아프간 카불 공항 근처 웅덩이에 시신이 처참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존자를 찾아 일으켜보지만 부상이 심해 일어나지 못합니다. 폭탄 테러는 공항으로 들어가는 통로 중 하나인 에비게이트와 공항에서 250m 정도 떨어진 베런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테러로 공항 주변을 지키던 미군 12명이 사망했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근처에 모여있던 아프간인들 가운데는 어린이를 포함한 60여 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S의 아프간 지부격인 ISK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피 작전을 계속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Let me be clear. While we're saddened by the loss of life, both U.S. and Afghan, we're continuing to execute the mission. 철군 시한이 이제 닷새 남았지만 미국인은 1,000명 이상, 영국이나 프랑스인도 수백 명씩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구출 작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테러로 항공편이 멈추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IS의 추가 테러 공격까지 예고되면서 카불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는 미군 12명, 현지 주민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현재는 사망자가 모두 90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150명에 달하기 때문에 희생자 수는 앞으로 더 늘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조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죠.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네, 1시간 전쯤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These American service members who gave their lives, it's an overused word, but it's totally appropriate here, were heroes. Heroes who've been engaged in a dangerous, selfless mission to save the lives of others. And they're part of simply what I call the backbone of America. They're the spine of America. 연설 마지막 부분에는 잠시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했는데요. 그러나 테러 주체인 ISK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경고를 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To those who carried out this attack, as well as anyone who wishes America harm, know this: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예, 바이든 대통령은 대피 작전에 일단 전념을 한 뒤 잘 마치고 나서 이제 테러를 명령한 ISK의 지도부를 공격할 준비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20년 만에 끝내겠다고 한 아프간 전쟁이 다른 형태로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탈레반 역시도 이번 테러를 규탄했군요. 예, 테러 직후에 나온 탈레반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We condemn this attack, although I don't have the complete details, but targeting innocent civilians is an act of terrorism that has to be condemned by the entire world. 예, 그러니까 ISK와는 거리 두기를 한 모습인데요. 이번에 테러를 한 ISK는 탈레반과 같은 순위파 무장 조직이지만 지난해 미군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 배신자라면서 탈레반과는 상극, 거의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카불에서 자살폭탄 테러 등을 했는데 탈레반이 크게 협조적이지는 않았어도 31일까지는 미국의 대피를 돕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테러가 발생했으니 탈레반 입장도 곤란하게 된 겁니다. ISK의 이번 테러는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탈레반도 겨냥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어린이를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많이 희생됐고요. 미군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백악관이 상당히 공경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곳 시간으로 테러 소식이 전해진 게 오늘 오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담당 보좌진과 회의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이후에 곧장 지하 상황실로 이동을 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사망을 한 게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백악관이 IS의 테러 위협을 미리 감지했다고는 해도 30명 가까운 사상자는 너무 큰 피해입니다. 탈출 작전마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 기적과 같은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졌다면 카불 공항에서 IS의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이송 작전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378명이 어제 입국했고 오늘은 오후에 나머지 13명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당분간 머물면서 적응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무사히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한 입국 현장, 강보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간인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인천공항에 들어섭니다.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알 수 없는 한국에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여행용 가방 몇 개뿐입니다. 아이들이 품에 안은 인형도 한국 정부로부터 선물 받은 새 것들입니다. 감촉과 냄새가 익숙한 자기 인형은 미처 챙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카불에서부터만 이틀, 인천에 도착해서도 코로나 검사와 입국 심사까지 긴 여정에 지쳤지만 그래도 가족과 흩어지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역을 사이에 둔 환영 인사에 한 가장은 손을 번쩍 들어 보입니다. 어제 도착한 1차 입국자는 생후 한 달 된 갓난아기 등 10살 이하 어린이 18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78명입니다. 나머지 13명을 태운 군 수송기도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작전 요원이 탑승한 마지막 수송기까지 도착하면 아프간 협력자 이송 작전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지낼지가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 그 신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금의 그 우려도 없도록 여러 가지로 그 보안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신원이 확실하고 그간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운 만큼 정부는 취업이 자유로운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앞으로 6주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무르며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힙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2,500원, 지역가입자들은 1,9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3%대 인상안보다는 덜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오르기 때문에 가게와 기업의 부담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6.99%로 늘어납니다. 직장 가입자는 올해 6월 부과 기준으로 월 평균 2,475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연간 29,70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가구당 보험료가 월 평균 1,938원 늘어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내년도에 3%대 인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번엔 표결 없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018년엔 2.04%가 인상됐고 이후 3%대를 넘다가 올해 2.89%가 올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8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68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18세부터 49세까지의 백신 접종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모두 마치는 시점이 되면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을 서둘러 맞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처 요령을 윤영탁 기자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백신을 맞고 가슴이 뛰거나 호흡이 조금 가빠진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심근염이나 심낭염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상 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주시기도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에선 백신을 맞은 1억 1,400만 명 가운데 심근염은 490여 명이 나왔습니다. 100만 명당 3.5명으로 매우 드문 거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10만 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하면 보통 10명 정도의 심근염이 발생을 합니다. 훨씬 더 낮은 빈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임신한 여성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백신 접종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임신부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논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을 아직 못 냈습니다. 빨라도 10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쾌하면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약해지는 데다
백신으로 만드는 항체가 더 강합니다. 백신을 통해서 유도되는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몇 배 이상의 항체가를 보였다는 보고를 하고. 백신을 맞기로 한 날 열이 나거나 아프면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원래 아픈 건지 백신 부작용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해서 이제 본회의 표결로 사퇴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윤 의원 아버지를 만나서 들은 말은 투자 목적도 일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벼가 빼곡히 자라고 있는 논.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지난 2016년에 산 10,000제곱미터 농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부친 윤 씨가 올해 1월부터 개인적으로 임대를 준 게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이 윤 씨를 직접 만나 세종시 토지 구매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어제 투자할 때를 못 해가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방이 8개더라고.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은 먹고 살겠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어요. 애초엔 투자 건물을 알아보러 갔다가 우연히 해당 농지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은 뭐 앞으로도 사람 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두르고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 짓다가 보면은 야 이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투자 측면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토지 주변엔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2016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최대 56% 상승했습니다. 직접 농사짓지 않고 임대를 준 건 농사를 지어보니 힘들어서였다고 해명했고 윤 의원이 밝힌 대로 자식들은 땅을 산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몰랐어요. 그걸 왜 아버지가 왜 얘기해요? 나 지으려고 가보니까 진짜 힘듭니다. 실패했고. 여당은 윤 의원이 사퇴쇼를 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발언을 문제 삼고 윤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윤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역시 권익위가 부동산 의혹이 있다고 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의원의 입장은 딸이 최대한 돈을 빌려서 집을 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금융기관이 아니라 부모 지인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딸이 본인 능력으로 경기도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딸이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 10년 이상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치의 소득 증빙과 그다음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들어갔던 연끌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산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JTBC 확인 결과 달랐습니다. 따님께서 지인 통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부 거기서 조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융자가 안 나와가지고.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서류입니다. 이 의원 아들은 누군가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 6억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 아들은 예금 약 560만 원과 채무 약 3천만 원 말곤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차용증과 이자 송금 기록 등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2030 세대는 이렇게 수억 원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도 며느리하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은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거듭 물었습니다. 제3자까지 피해를 주지 마세요. 네? 의원님 친구분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자제분의 친구인 거예요? 우리 양가의 지인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 자녀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려주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실제 국세청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는 사람을 추적해 부모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돈을 빌려주게 됐는지가 중요하고요. 사용증이 공증을 받은 것인지,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실제 이자 지급을 한 내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의원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며 계좌를 추적해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면서입니다. 이 지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은 다릅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재명 지사의 소송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최모 변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도와달라고 해 도와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송도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이 지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시 상고 이유 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했지만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이 지사 측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이 지사 사비로 변호사 전원에게 소액을 지급했고 모두 합쳐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료 변론을 통해 이 지사에게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하기 어렵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모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계를 냈지만 서면에 명의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에 대한 JTBC의 유권 해석 요청에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며 청탁금지법 자체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금액 산정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병영혁신기구인 민광군 합동위원회가 국방부에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해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군이 아닌 국방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즉각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전직위원장 4명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도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이 노동자 계급을 외면해 보수 정당과 차이가 없다며 전 대표들이 진보 정당을 외면하고 보수 정치의 품으로 달려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려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와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선물 한도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주요 성수품을 지난해보다 25% 넘게 늘려서 공급하고 농산물 공급은 평상시보다 2.4배 규모를 늘립니다. 계란과 소고기, 돼지고기살 4가지 품목은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추석맞이 할인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에버랜드 노조가 삼성그룹 측의 계획에 따라 설립됐다며 금속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해 세워진 노조라면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뒤 12개의 점포를 운영해온 일본의 대형 우동 체인점이 사업 철수를 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 광복절을 기점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점포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야간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동양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정 교수가 복귀할 상황이 안 되고 이달 말 휴직 기간이 끝나는데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징계위원회는 열지 않을 방침입니다.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 2명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피해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오늘 진행됩니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보다 상급자로 알려졌습니다. 금천구청은 이들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경산에서 태풍으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80대 남성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수로를 살피러 나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사고 지점에서 2.5km 떨어진 풀숲에서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만경대 코스 가을철 탐방 예약제가 운영이 되는데요. 다음 달 10일부터 2달가량입니다. 하루 5,000명까지로 4,500명은 인터넷으로, 500명은 현장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성악 콩쿠르가 오늘 열립니다. 대구에서고 50여 명이 예선에 참가해서 23명이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포함해서 13주 연속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방탄소년단의 곡 버터인데요. 리믹스 곡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한 미국 가수 메건 디 스텔리언이 랩 피처링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주시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 0시를 위해서 4단계로 올라갔는데요.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입니다.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전 4명, 6시 후 2명까지 허용되고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습니다.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도 열람 목적으로만 시설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연석회의를 민주당이 오늘 엽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반발 속에 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 강행에 나설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재판이 현장 검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청, 하청업체 현장 소장을 포함해서 7명이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분야별 뉴스를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공항 테러로 상황이 급박해진 아프간 소식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테러가 있기 전에도 이 피난민들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었죠. 일본에서도 자위대 수송기를 보냈지만 아무도 데려오지 못한 걸 봐도 그런데요. 이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현지에서 대기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 2차례 착륙했지만 대피를 희망한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과 25일에 각각 C2 수송기 1대와 C130 수송기 2대를 카불 공항에 보냈는데요. 일본인과 일본 대사관 등에서 근무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 등 500여 명을 일본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현지 혼란이 계속되면서 공항 접근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협조하에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대부분의 인원을 공항까지 무사 이동시킨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인데요. 한편 이 탈레반 측은 아프간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의 조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서도 군의 주둔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찌감치 이 아프간 정부를 떠났던 전 장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드 사다트 전 아프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사다트 전 장관은 이주 후에 생활비가 떨어지자 자전거로 피자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단순한 삶에 만족한다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빠르게 점령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아프간인들은 20년간 끝없는 전쟁으로 지쳤고 군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떳떳하다. 다른 정치인들도 숨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일하면서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And I'm proud that I'm doing it. Otherwise, I could have been one of the corrupt minister, could have made millions of dollars and would have bought buildings here, hotels here, like or in Dubai and other parts, and I wouldn't even needed to work. 네, 사다트 전 장관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또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현재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다시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폭우가 내려서 사망자가 20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베네수엘라 서부 지역에 이어진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피해 상황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입술고 간 뒤 흙과 바위가 거리를 뒤덮었고 건물은 무너졌으며 차는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이 숨졌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8,000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열흘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피해 지역이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지대라는 건데요.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열악한 베네수엘라 입장에선 또 한 번의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네다리수 확진자 수가 언제쯤 좀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있어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곳들이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단속 현장 정용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에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서너 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6명씩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 홀덤펍도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에겐 일반 술집이라고 주장합니다. 밖에 분명히 카드 도입되는 바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서 홀덤펍은 영업 금지 업종입니다. 업주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곳곳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해당 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 강화와 수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경찰이 한 홀덤펍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업주와 손님 등 수십 명이 한 곳에 모여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장님도 왔습니다. 강화도 위반으로 이승신호에 취합했습니다. 일로 오세요.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광주광역시에서 홀덤펍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쳐놓고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30여 명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민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으니까 0.75%가 됐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인상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인상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5월, 6월, 7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네. 사인은 줬었습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뭐 직접적으로 한 번, 두 번 올려도 이것은 긴축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면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었죠. 방금 네. 이야기하셨던 이제 4차 대유행 문제였습니다. 이게 터지면서 마지막까지 과연 한국은행이 이번에 8월 금통위에서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그런 시선들이 있었었는데요.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공식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물가, 가계부채, 그리고 집값. 이거 이제 주택가격 오름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마 마지막까지 고민했을 때 이 세 번째 요소, 지금 뭐 집값, 부동산 상승이 굉장히 뭐 무서울 정도로 네.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집값 상승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강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맞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출 증가율도 뭐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또 하나의 고민은 네. 그거였었을 겁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뜩이 나도 힘든 소상공인들, 이거 우리가 내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수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이대로 또 주저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을 텐데요. 다만 뭐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출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면에서도 이렇게 수출이 견조하고 뭐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꺼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수 지표도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기업 심리 지수가 꺾이긴 꺾였습니다만 이 최근에 좀 독특한 이 소비 사용 행태가 있는데 온라인 쪽에서의 소비는 상당히 많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도 이 정도의 소비 액수,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지출 액수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올려도 금리 인상을 해도 쉽게 꺾이지는 않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함께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올려도 된다. 네. 앞으로도 뭐 추가 인상의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코로나19 사태 직전입니다. 2019년 6월까지는 1.75%였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그 정도 수준까지 언젠가는 올라갈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현재까지 네. 예상은 올해는 이번에 한 번 올렸고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현재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한 번 더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주열 한은 총재가 2회 정도는 일단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문제인데 어제자 오늘자 나온 뭐 리포트들 세계경제기관 리포트를 보면 2회를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현재 한국 경제의 흐름들을 보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올해 두 번, 내년 두 번 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물가가 벌써 뭐 기저효과를 감안한다고 2.6%인데 여기에서 내년에 한 번 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세게 나온다면 두 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겠지만은 연 1.5 나아가선 직전인 연 1.75도 뭐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네, 최근에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됐고요. 네. 기준금리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뭐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것들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집값 안정이라든지 뭐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이 말이죠. 이번에 이제 한 번 올렸잖아요. 네. 한 번 올린 것 자체로는 뭐 집값을 확 잡는다든가 여기에는 좀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준금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돈 빌릴 때 쓰는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차도 있고 과연 또 폭도 이만큼 네.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죠. 이제 이번에 한 번 올렸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간다라는 사인을 강력하게 주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시장 금리의 증가 속도 네. 또 상승폭이 오히려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고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이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의
연례 경제정책회의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발언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 언급을 할 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다수설은 일단 미국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넘어갈 거야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 오늘 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테이퍼링에 대한 사인을 줄 것이고 이제 9월에 본격적인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식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은 구조가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바로 갔잖아요. 근데 미국은 현재 돈을 찍어내는 네.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1,200억 달러씩 양쪽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끝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테이퍼링도 상당히 급하게 할 수가 있어서 뭐 소수설이기는 하지만은 당장 올해 뭐 11월부터 미국이 이제 1,200억 달러씩 뿌리는 것들을 뭐 400억 달러씩 줄이든 200억 달러씩 줄이는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제 내년 중반 언젠가부터는 미국도 금리 인상에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오늘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